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강남 재건축, 이 말의 다른 표현 사실상 로또 아닐까요? 초과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의 구애도 끝이 없습니다. 금품과 고가의 선물, 초과 이익 환수된 금액까지도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까지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강 건너 남의 일 같지만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른 돈, 그렇게 얻은 이익, 누군가는 부담해야 될 돈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미국 교통안전당국이 잠재적으로 모든 입국자들을 테러리스트로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듭니다. 모든 미국령으로 향하는 항공사 승객들에게 보안 인터뷰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당장 26일부터 저비용 항공 이용해서 괌, 사이판, 하와이 등지에 가시는 분들은 최소 서너 시간, 많게는 5, 6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다른 해외 여행객까지 이 긴 보안 검색 때문에 피해를 입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고요. 우리 정부는 왜 미국에 이런 불편 요구하지 않는 걸까요? 소비자단체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경제 도미노 시간, 슬슬 오르고 있는 금리와 가계부채 상황 점검해봅니다.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돈과 혈액, 이 피 비슷하다라고 분석하는 경제학자들 많습니다. 잘 순환되고 잘 돌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 그 원인으로서 이번 새 정부도 부동산 지목하고 있죠. 파리 대책 이어서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좀 강력하게 이 부분 잡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과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시장들은 또 바쁘게 돌아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 수주전은 굉장히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내년에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것 아니더라도 건설사가 좀 돈 되는 곳들 찾아가다 보니 아주 민망한 민낯도 보여준다라는 것들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재건축 시장의 동향과 재건축 복마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맥락도 짚어보겠습니다.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일단 파리 부동산 대책 시행됐고요. 적어도 정부가 투기라든지 비정상적인 차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한 3, 4주 정도는 네. 그동안 과열이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시장이 거래 측면이라든가 가격 측면에서 다시 이제 그 열기가 나타나고, 특히 이제 그 열기는 지금 추석 이후에도 지금 계속되면서요. 네네. 이 서울의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0.3% 올랐고, 또 일반 아파트도 0.16%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83 대책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평가가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대책들이 세다, 여태까지의 가장 슈퍼 대책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도 지금 좀 주춤한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재건축 또 재개발입니다. 이 두 가지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좀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강남 재건축 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런 추세가,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 5단지, 네. 그 50층을 이제 허용하면서부터 그렇게 좀, 계획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50층을 허용하던 것과, 가격이 오른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시민할 때는 그런 고려하지 않고 하는데, 네네. 어떤 시장에서는 그 반응이 50층을 이제 허용하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이제 연말까지 관리 인가 첨부를 받아야 내년에 재건축 초과 이익을 이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금 사업 속도를 내려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층수 제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연관이 돼 있군요. 그만큼 사실은 좀 차익 실현 혹은 초과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에
이 재건축 초과 이익이 이제 다시 이제 그 환수하는 것을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조합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많이 되죠. 네. 많게는 뭐 수억 정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이제 관리인가 처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재건축의 어떤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그 사업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재건축을 빨리 이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것인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이 시공사들이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이 사업 시행 공동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업의 속도를 훨씬 더 낼 수 있습니다. 한 통상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에 비한다면 3-4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쉽게 좀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현재 또 수주 경쟁을 이제 불러오고 있고요. 그런 수주 경쟁이 이제 또 여러 입소문도 나게 되면 또 가격 상승도 덩달아 이루어지는 이런 추세가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공짜는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지금 국감에서 공개된 것도 그렇고요. 그간에도 뭐 이런 폭로전들이 꽤 있어 왔는데 지금의 뭐 GS건설, 롯데, 현대 지금 안 거론된 게 없을 만큼 이런 대형 건설사까지도 뭐 금품 향응 제공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에 왜 이렇게 이 건설사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달려드는 걸까요? 왜 이런 건지 좀 배경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감이 줄고 있습니다. 네네.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현격하게 줄고 있고요. 네네. 뭐 그 과정에서 그 가운데서 이제 강남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대형 일종의 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뭐 지난 이 반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비로는 한 2조 6천억입니다만 전체 네. 사업비로는 한 9조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이 건설사 입장에서 본다면 1년에 그 총 수주 물량에 해당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수주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들이 계속 강남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한 사업지에서 좋은 이미지로 그 사업을 이제 수주하게 되면 다음 사업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딸 수 있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최근에 이 수주 전쟁이 사실은 다른 대형 이 사업 단지의 수주를 하기 위한 사전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네. 이게 맞물려 있는 또 그런 측면도 없잖아요. 예, 건설사에 뭐 여러 가지 명운을 걸고 있는 부분. 그런데 좀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뒷배경들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해서 조합 임원들이 뭐 수사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어떤 정당한 수주 입찰이 아니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커넥션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는가 봐요. 어떻습니까? 좀 그런 실상들이. 이게 시공사를 이제 선정할 때는요. 네네. 최근에 이제 이 법적인 어떤 그런 그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투표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건설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 일부 임원들만 이제 접촉을 해서 네. 이 수주를 했으면 됐는데 이 조합원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 조합원 전체를 접촉해야 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있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이렇게 접촉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불법이죠. 뭐 법에서 특히 이제 도정법 11조에서는 네네. 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네. 건설사들이 되게 음성적 방법을 합니다. 이렇게 네. 뭐 최근에 여러 그 사례들을 보게 되면 건설사 직원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네네. 외부 홍보 요원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예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하기 때문에 드러나도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는 꼬리를 잘라버리죠. 예. 네. 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왜곡되거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오히려 이게 다 비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좀 단속하겠다. 검경도 나서서 좀 불법 행위, 금품 수수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전에도 계속 있어왔던 일인데 될까라고 효과를 좀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이 건설사들 간에 너무나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 수주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회를 이제 갖지 못하는 이런 이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네. 그동안 많이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상대 건설사에서 불법으로 이 매표를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 해서
여러 가지 불법 사례를 지금 모아가지고 네. 어떤 사법당국에 신고를 하는, 신고를 좀 하려고 하는 네네.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네. 이 건설사에서 그린 센터를 만들어 신고를 받고 난 뒤에 지자체 신고를 하면 지자체는 그것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네. 현재 지금 이 재건축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금품 수수 관계는 네. 바로 이제 그 건설사 스스로가 서로 고발하고 하는 그렇죠. 그런 신고 상황인데, 센터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자체는 그 신고가 들어오면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고, 국토부는 또 마찬가지로 이미 건설사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과도한 불법적인 어떤 그런 수주를 하지 마라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아마 사법당국, 특히 이제 검찰 측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 검토를 하면서 네.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사법적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맥락을 말씀해 주셨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생기면 사실 다시 집을 지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좀 되면은 이런 정도의 어떤 지금과 같은 복마전의 어떤 경쟁은 좀 덜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네네. 재건축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네. 그 말은 재건축이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재건축이 돈이 되는 것은, 지난 두 번의 정권 기간 동안 재건축의 사업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네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외에도 재건축의 어떤 사업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런데 내년에 되면 이제 그 환수를 이제 다시 유예를 한 것을 철회하고 환수를 하겠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은 여전히 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는 한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복원된다 하더라도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어떤 투기적 열기가 쉽게 잠재워질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이 강남 재건축 제도를 전반적으로 좀 손질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일반 서민분들도 그렇고요. 이 강남 재건축으로 인해서 과열 또 가격 상승이 되면 이 연달아 연쇄 효과처럼 주변 지역이나 혹은 일반 좀 그 강남 재건축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분들까지 좀 집값 상승이라든지 부담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모든 부동산 시장의 그 문제 진원지가 강남 부동산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수요가 많은데 이 규제만 해서 되겠느냐. 네. 일단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네네. 강남을 잡으면 또 강남과 관련된 다른 부동산 시장에 또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런, 네. 가격 상승이나 상대적인 차별이나 박탈뿐만 아니라. 네네. 강남을 누르면 또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기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문제가 강남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강남을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정말 이 도시계획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가져갈지는 이제 좀 근본적인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같이 용적률을 높이고 또 그래가 대형 평수를 더 짓도록 하고 또 고층화를 허용하고 하는 이런 강남 재건축 방식이 계속된다면 국민 모두가 자기의 어떤 여력이면 된다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일정하게 좀 이익을 남겨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이 있는 한에서는 사실은 강남 부동산 시장의 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욕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또 인터뷰에 대한 감상 혹은 여러 가지 생각들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 주제는 바로 재건축입니다. 앞서도 참 뜨겁게 이야기했죠. 땅과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이용 가치가 좀 달라집니다. 개발 호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교육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땅값, 집값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재건축을 할 땐 이렇게 더 뜨거운데요.
재건축, 사전적으로는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노후되거나 불량주택 철거하고 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까진 좋은데요. 이 민간주택 사업의 성격, 재건축, 이 재건축에는 굉장히 많은 앞서 말씀드린 불합리한 복마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불법적인 경쟁까지도 있는 거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300세대 이상 혹은 단독주택은 200호 이상입니다. 그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안전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이나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 결의를 해도 여러 가지 건설사의 시공사 선정 관련된 잡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차익 실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권리이자 욕망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나 조정이 어렵다라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하나입니다. 부동산, 강남 재건축이 결국 뜨거운 감자이자 핵심이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예,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랐네요. 네, 주요 시중은행들이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오늘부터 일제히 올렸습니다. 이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 9월 코픽스 금리를 보니까 신규 대출은 전월보다 0.05%포인트, 또 기존 대출을 말하는 잔액 기준은 0.02%포인트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이 각각 0.02에서 0.05%포인트씩 이 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보통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은 금리 낮게 보시는데요. 이 가산금리라고 해야 되죠. 시중금리가 다릅니다. 이 코픽스 상승폭보다 금리를 더 올린 곳도 있습니까? 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코픽스 상승분보다 더 금리를 더 올렸는데 국민은행은 0.04에서 0.017%포인트까지 올렸고요. KB 하나은행은 0.05%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코픽스 연동 이 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가 4%대 중반까지 좀 뛰었는데요. 연말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한국은행도 이 금리 인상 카드를 좀 검토하고 있어서 이 대출금리는 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받는 금융회사도 확실하게 갈렸네요. 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 국내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10개 신용등급 가운데서 1상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국민과 우리 하나은행 등은 1등급, 신한은행은 2등급, 농협은행은 3등급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이 반면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 가면 이 주력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은 6등급 고객이 가장 많았고 7등급과 5등급이 그 뒤를 이었고요. 이 대부업체는 이 저축은행보다 조금 더 낮았는데 6등급 고객이 가장 많긴 했는데 7등급과 8등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사실 풍선 효과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신용은행들은 신용이 좋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긴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당국이 여신 심사를 좀 강화를 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계로 더 몰린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는 5등급 고객이 가장 많았고요. 네. 현금 서비스는 7등급이 가장 많았는데 2등급은 아무래도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월등히 높아서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는데 주로 좀 저신용자들이 고금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참 금리도 빈익빈 부익부인가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 수신 피해. 사실은 수신업체가 아닌데 유사하죠, 정말. 이런 네. 피해 늘고 있다고요? 네, 정식 돈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유사하게 돈을 받는 건 이제 유사 수신이라고 하는데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506건이었고요. 이 중에서 수사를 의뢰한 건수만 637건에 달했습니다.
이 수사 의뢰 건수가 2012년에는 65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5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7월까지 보니까 이 88건에 달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네. 어떤 피해 유형이 주로 많습니까? 비상장 주식 매매나 외환마진 거래 같은 이 전통적인 방식을 내세운 사례도 많았고요. 최근에는 이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서 이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속여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이 최근에 유행하는 투자 기법인 크라우드 펀딩을 내세운 유사수신 사건도 있었는데 유사수신 사기로 이 최신 투자 기법을 따라하는 경우가 좀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이 가상화폐는 없다. 얘기 여러 번 저희도 해드리고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매보험이 가벼운 치매는 보장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런 통계도 있다고요? 네, 이게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이 금감원과 이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2002년 처음 선보인 치매보험이 작년 6월까지 616만 건이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에 이 판매 중인 치매보험 상품 103개 중에서 이 경증 치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1개밖에 없었고요. 네네. 이 중증 치매, 경증 치매를 함께 보장하는 상품이 4개, 나머지 98개는 중증 치매만 보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증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16%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정작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치매보험금을 받은 사례들은 그럼 있나요? 지난해 상반기에 치매보험 수입보험금,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한테 보험금으로 걷어들인 돈이 1조 3,800억 원에 달했는데요. 네. 반면에 지급한 보험금은 168억 원에 그쳤습니다. 1조 4천 원 가까이 돈을 거두고도 내준 보험금은 200억 원도 채 안 됐다는 건데요. 네. 이 중증 치매로 진단 확정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도 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나 보험금 지원 거부 같은 이 소비자 불만 사항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도 이거 보험사 관련한 얘기 변액연금도 다뤘지만 1조 4천억 원을 걷어서 보험금 200억 원 쓰고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금융사고도 봤더니 1,5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네요. 네, 이것도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자료인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가 1,506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50건은 해킹이나 디도스, 악성코드 같은 IT 보안 사고였고요. 나머지는 오류나 장애 등으로 인한 IT 사고였습니다. 이 전자금융사고는 크게 늘고 있는데 국내 금융회사의 80%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금감원의 IT 부분 실태평가에서 금융회사 87곳 중에서 69개사는 3등급에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정무위 국감 보면 정말 이 소비자 고객들은 다 뒷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신용등급과 대출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만 취급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중금리 대출이나 중신용자 대출 확대를 좀 내세운 만큼 신용이 좋지 않은 고객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신용에도 기회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항공 관련해서는 참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수성이 있죠. 테러, 여러 가지 철저한 예방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항공 관련 회사나 당국, 보안 관계자가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이겠죠. 물론 승객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사실은 불편함까지 감수해가면서 과도하게 승객이 양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간 항공 관련 보안 검색 기준도 제각각에다가 나라마다 다르고 정보도 없어서 좀 고객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이번엔 미국 관련 국가로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승객 전원에 대해서 보안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 알려졌습니다. 당장 26일부터 저비용 항공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적용되는데요. 괌, 사이판 이런 곳들 가시는 분들, 하와이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혼란 없으시려면 최소 서너 시간 이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공항에서 보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생기는 소비자 불편은 어떻게 해결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들어봅니다. 때마침 공항에 나가 계신데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현 사무총장입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항공사 갑질 관련해서 저희와 여러 번 함께 이 문제점 지적하고 목소리도 내주셨는데, 이번엔 보안 검색입니다. 미국령, 미국 국가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이 사전 보안 인터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우리나라 항공은 이제 승무원들이 매우 친절해서 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네. 소비자의 이제 정보 빗대칭성이 사실 이제 매우 높은 분야이가 이제 항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관련인데요. 네. 앞으로 미국 여행이 이제 더욱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테러 방지 목적이라고 합니다만, 미국 교통안전국 지침에 따라서 이제 10월 26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제 항공기에 탑승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보안 검색이 이제 강화된다는 건데요. 네네. 수속 카운터에서 이제 사전 인터뷰를 거쳐야 하고, 기내 수화물 검사를 이제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수속하려고 하면 이제 기다리는 경우가 사실 이제 많은데, 네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욱 심각해질 것 같다는 거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수속 카운터에서 이제 보딩 패스 받고, 보안 검색대하고 출국 검사대 통과하면 됐었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이제 미국을 이제 가려고 하는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속 카운터에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여행 목적이나 체류 기간 이런 것들을 묻다가 답변이 의심쩍으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 몸수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출발 시간이 지연이나 환승 과정에서 이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물론 이게 이제 테러 방지라는 목적에는 사실 이제 동감하긴 하는데,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은 이제 생깁니다. 예, 지금 일단 국내 대표적인 대형 항공사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좀 유예를 요청했고, 저비용 항공사는 26일부터 적용인데, 이 정도면 말입니다. 만약에 한 명당 1분을 물어봐도, 어딜 가느냐, 왜 가느냐, 얼마나 머물 것이냐, 1분을 물어봐도 평균 승객 수가 보통 100수십 명에서 수백 명 가까이 되니까요. 네. 이거 시간이라든지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통 이제 수속하는데 이제 3시간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길게 잡았을 때요. 네네. 이런 인터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수속하는데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소요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마 올 추석 때도 그렇고 명절 때 항공 이용해 보신 이제 소비자들은 많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그 기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수속하는 데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수기가 아니어도 미국 관련 노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미국 관련 노선이 아니라 미국만 가는 비행기에 전용 카운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 아니라 국제선 카운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붐비고, 일단 비행기 탑승 전에 4-5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을 가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전에 이제 이런 정보나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그런 사실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다가 연쇄적으로 이제 수속 지연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행으로 환승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더욱 혼란이 가중될 거로 일단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물었을 때 현지어나 혹은 영어가 조금 어색해도 이게 바로 검색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인터뷰를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테러 예방과 보안 검색, 정재원 총장님 얘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좀 정확한 정보나 검색 기준이 없고요. 이것도 사실은 언어가 좀 미비에도 걸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다가 신체 수색까지 가능하다. 이건 너무 과도한 걸 아니냐. 이건 좀 침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실제로 좀 그런 사례도 있어 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테러 예방, 안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이런 보안이 사실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경우가 굉장히 특별하게 혹은 좀 유별나게 보안을 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보안을 강화한다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규격화된 라면 스프 같은 것들도 안 된다고 한다거나,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먹는 김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가려고 해도 김도 보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한국에서 사실 한국도 보안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네. 한국에서 통과한 이제 물품이 이제 공항에서 압류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사실 이제 요즘에 굉장히 소비자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다들 바쁜 소비자들이
출국하는데 사실 4-5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이런 시간과 준비를 이제 비용으로 볼 때 그 비용은 과연 누가 보상해주고 책임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상식적으로 아침 9시에 비행기가 이륙한다. 이륙 시간이 아침 9시라고 하면 새벽 4-5시에 가야 된다 이 말이고요. 아침 식사를 네네.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고객들이 거기에 쏟아부어야 하는 시간, 뭐 심지어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하루 자야 될 수도 있고 이거 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도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정부 산하의 교통안전청 TSA 요청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별로 조율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인천공항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안 검색 수준도 높은 편인데 너무 이거 미국 요구만 들어주는 것 아니냐 불편을 감수하고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요. 네. 이런 미국처럼 인터뷰, 개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하는 대신에 행동 탐지 요원을 배치한다거나 네. 보안 검색을 감시하거나 하는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공항의 보안 수준이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네. 우리를 이제 테러 위험 국가하고 동일선상에서 보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술 수준이 사실 얼마나 지금 강화되었으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개선책이 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전 강력하게 좀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비단 미국뿐 아니라 지금 해외로 나가는 모든 고객들이 이 부담과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부 당연히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청장님께서도 미국 관련 국가 가십니까? 아니 지금 영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네. 자, 이 여러 여행하시면서 또 소비자 불편들 잘 발견해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연결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행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여러 금융 환경, 경제 환경들 바뀌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도 참 복잡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내 대출, 내 이자, 내 생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춰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부가 일단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 가계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 내놨는데요. 좀 잡히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해가지고 보안 대책까지 해가지고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는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자영업자 대출 증가 중에서 일부 대출이 이제 사업자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을 매입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도 최소한 증가세는 멈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증가세는 멈추고 있다. 여러 가지 이 대출액, 대출 잔액의 수치들로는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강남 재건축 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런 좀 돈에 대한 수요들은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신용대출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제 시행되고 그러고요. 네네. 정부 대책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효과가 더 이제 가시로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긴 한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월말 내지는 다음 달 초에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정부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랬을 경우 이제 자영업자 가계대출이라든가 생계형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정부가 이제 향후에 지금 상황은 이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에 저는 이제 강하냐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가계대출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대출을 관리할 걸로 저는 보는데요. 네. 문제는 좀 이제 다른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가 만약에 효과를 본다면요. 네. 본다면 주택시장 침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 이제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이제 대책이 좀 이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주택시장이 침체돼 가지고 만약에 경착륙할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이제 경착륙하는 문제로 이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자영업자라든가 생계형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회복이라든가 서민의 가계대출 수요에 대한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네. 가계부채 질이 악화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풍선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별도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는 이 그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신용에 상당히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양적인 위기가 아니라 질적인 위기로 다가오게 되면 뭐 작은 문제 하나도 터질 수 있다. 지금 이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일단 코픽스 오늘 이 은행권 시중 금리가 한 0.05% 포인트 올랐습니다. 뭐 더 올린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 금리 인상은 올 연초 대비해가지고 보게 되면 시장 금리는 한 0.3% 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이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 금리만 그러니까 안 올리다 보니까는 3개월 그러니까 CD나 CP 금리만 그러니까 거의 기준 금리에 영향을 받을 뿐이고요. 네네. 나머지 시장 금리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상승세로 이렇게 이미 전환돼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이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실 안주적인 이런 접근하다 보니까는 통화 정책이 별로 그러니까는 저는 방향을 좀 상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번에도 뭐 그러니까 이제 동결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이렇게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네, 회의록 공개로 거의 그렇죠. 올라갈 것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제가 날짜로 보니까는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장기 금리하고 10년물 이상만 빼놓고 보게 되면 되게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수준 차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핑계로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동결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문제는 시장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기준 금리만 동결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경제 주체들 특히 가게들은 그러니까는 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에 대한 피부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효과가 와닿지 않죠. 예, 일반적으로 뭐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가 같아지거나 혹은 미국 금리가 역전되거나 더 높을 때 뭐 외화가 나갈 수 있고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좀 분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중 금리도 올리고 기준 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이 얘기는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이 채권 금리는 그러니까는 그 국제 채권 시장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국가들의 그러니까 채권 금리 특히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금리라는 것은 미국의 그러니까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변하게 되면 한국의 채권 금리도 그러니까는 이 동조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채권 금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장 금리의 하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그러니까는 정부의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기준 금리를 그러니까 동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뭐 시중금리는 이미 뭐 가상금리라고 하죠. 이미 올라가고 있다. 저희도 여러 번 지적 인터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올라갈수록 좀 대출은 더 억제될 것이다라고 본 시각도 있고요. 이미 대출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내수에도 안 좋다. 평가가 엇갈립니다.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달에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에서 하나 이제 논문이 하나 발표됐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 금리하고 네. 주택 가격하고 그러니까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주택 이 시장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특히 서민들 가계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사각지대 부분을 네. 정부가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지적했지만은 서민들에 대한 정책 금융이 좀 도입이 좀 시급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별도의 트랙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서민들이 네. 굉장히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부담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더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 그런 취약계층의 어려움들이 전염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런 점에서 취약계층의 문제를 그러니까 취약계층만의 문제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별도의 트랙으로 정말 이 취약 차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경고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금통위 저는 몰랐는데 이 7분의 금통위원분들이 차관급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최근에는 만장일치가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지적되고 있던데 지금 금리 인상 여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금통위원들이 제가 볼 땐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지난 수년간에 사실 한국은행 금통위가 너무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목표가 네네.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좁지 않는가. 이런 이제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요. 네네. 그런 점에서 선진국가들이니까 중앙은행들이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피는 반면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너무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이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이제 중앙은행이 지금 많은 경제 주체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 이 시점에서 네. 과연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들 한국은행도 그동안 계속 지적해왔었어요. 이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금리 말고 다른 수단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상황은 다양해졌는데 과거와 똑같은 이 도구 혹은 방식으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뭐 예상은 계속 동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역전될 경우에는 결국 금리 올릴 것이다.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정부가 지금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주택시장 문제도 들어갈 것 같고요. 소득 문제도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가계대책은 되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총량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DTI라든가 DSR 도입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이제 별도 대책을 이제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장기 소액 채권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각시켜준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실직한 사람이라든가 폐업한 이제 차주에 대해서 이제 상한을 이제 유예시켜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총량을 관리를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풍선 효과로 나타나지 않으려면은 네. 그리고 그것이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려면은 네네. 결국 그렇다면은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이제 주택 시장을 연착륙시키려면은 네네. 결국은 제가 볼 때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지적했지만은 이 국민주택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희망가구에 한해서 한국판 양적 완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서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정책금융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완하는 책으로 같이 마련하지 않으면은 이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효과를 보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 차선 1차원적인 대책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6817님, 8864님, 8889님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